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관련해서 소식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검찰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저희가 반복해서 보도를 해드립니다만 구형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역 30년이 유기징역의 최대치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네, 하지만 법적으로 예. 가중했을 경우에는 50년까지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30년이 유기징역의 최고 상한이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가중했을 경우에는 50년까지 선고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검찰의 구형 결과는 중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한 중형입니다. 실제로 징역 30년이 선고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네. 만약 징역 30년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사실 징역 30년형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더군다나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거나 네. 기타 내란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아닌 상황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된다면 상당한 중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란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 전두환, 노태우 당시 그 법정에서는 그 구형이 무기징역이 됐었던가요?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형을 구형했고요. 실제로 사형이 선고된 바 있죠. 예.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벌금 1,185억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책정이 됐을까요? 네, 추징금 또는 몰수 추징과 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뇌물 관련해 가지고는 공무원이 이제 뇌물 액수에 따라서 단순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돼야 되고요. 또 특가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함께 뇌물로 받은 또는 뇌물로 요구한 액수의 2배에서 5배 사이에 있는 금액을 벌금형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검과 검찰이 해당 뇌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592억 원 정도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 금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범위인 1,18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나온 이제 결심까지 이루어진 내용들을 저희가 일치로 좀 보여드렸고 쟁점 사항들을 좀 짚어봤는데 이게 이제 골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국선 변호인단들의 경우에도 변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오늘 법정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의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변호인도 역시 최종 변론을 했는데요. 국선 변호인들이 선정됐습니다. 법원이 선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견을 통해서 어떻게 변호 활동을 할 것인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방어 활동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을 아예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 활동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었을 그런 수준을 넘어서 국선 변호인단이 접견 요청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아예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변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국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통해서 나름 충실한 그런 변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오늘 또 마지막 재판에서 울먹이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면서 나는 기록을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준비를 충실히 했더라, 노력했더라, 박수를 쳐주고 싶다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으로서 실수가 있었지만 불철주야 노력했다. 이런 점도 참고해달라. 감안해서 선처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이 협박을 해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 기업이 두려워서 돈을 낸 피해자가 아니라 설령 내심으로 내키지 않았을지 모르더라도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낸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요. 변호인의 변호 활동 또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또는 검찰과 특검이 제시한 증거를 탄핵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반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죄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한 그런 변호 작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이거 일종의 손소 변호사가 갖고 있는 경험에 의거해서 제가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치인들의 재판 이외에도 흔히 이제 이루어지는 재판 중에 피고인이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거나 자기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재판들이 종종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더 엄한 형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변호인 입장에서도 설령 그 피고인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나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다더라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재판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또 변호인의 또 임무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으로서 재판 과정에 최대한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한 전직 대통령, 국가 원수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던 과반수 이상의 그리고 투표인들에게도 유권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은데 끝까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재판부 그리고 또 검사 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이 변호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 잘 출석을 해왔다면 오늘의 형량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검사와 특검이 이제 논고문을 작성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왜 유죄인지를 밝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유죄를 전제로 해서 양형, 즉 징역 30년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갑자기 재판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피고인,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금 하고 있으면서요. 증인으로 채택된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도 나오지 않았고 또 계속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고 있다. 실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점들까지도 검찰이 오늘 징역 30년형을 구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만약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점, 또 최순실 씨와 기타 공직자들, 휘하에 있었던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높게 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차후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될 텐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긴 한데 이제 저희가 연장선상에서 여쭙는 질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일단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 사실 그동안 국선 변호인들을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반응을 이제 알아내는 게 전달받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그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라는 그 자격으로 변호인들을 만난 적은 있거든요. 변호사들을.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반응을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1심 판결 선고 후에 또는 선고 전에 그러한 그 측근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흘러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또 이게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당연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형량을 최대한 낮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통상적인 경우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좀 한참 진행되던 중간부터 협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증거가 상당 부분 제출이 되었다.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따라서 여기서 더 대응을 하고 법적으로 대항을 해봤자 결국 유죄 판결 선고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자포자기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자포자기가 또 무조건적인 그런 그 포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법조인으로서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유력한 정치인이고 또 여전히 추종하고 있는 상당수의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법정에서의 대응보다는 장 외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시비를 통해서 좀 더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재판부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주장에 따라서 판결 결과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도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유죄를 전제하고 좀 열심히 재판에 참석할 건지 아니면 그때도 이제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재판에 불출석하게 될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불출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동안 증거 능력에 있어서 뭐 논란이 있었던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내용이 될 테고요. 네. 더군다나 판결문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또 그 판결문 내용도 공개가 된다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읽을 텐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 거세지고 옹호하는 그런 의견은 더 잦아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지금까지의 그런 태도를 바꾸어서 법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마땅히 지금 대응할 만한 수단이 저도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항소심 절차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장애투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을 통한 노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정권 차원에서의 사면 복권 등을 노린다든지 네. 이런 법 외에 재판 외적인 노력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 보이는 상황으로 자,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1부에서 그 하나 잡지 못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만 짚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재판하고 별도인 건인데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은 혐의, 그리고 20대 총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 이건 이제 따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초기인데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제 동일하다 하더라도 행위가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기소가 된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속도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죠. 정식 공판 기일은 열리지 않았고 공판 준비 기일이 이제 국정원 상남 사건은 이제 두 번째 기일이고요. 또 공천 개입 사건은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인데 이게 같은 재판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 해당 범죄에 관여된 그런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재판할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재판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번에 구형된 구형이 이루어진 재판이 선고될 텐데요. 그 선고된 후에도 결국 병합이 되지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심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1심이고 하나는 2심 절차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재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쭉 따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모든 범죄를 한꺼번에 기소해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형량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한 형을 이제 처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죄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따로따로 떼서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면 나중에 다 합해보면 형량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형량을 선고하도록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의 검찰이 30년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